안녕하세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니, 제 인사말은 좀 틀린 말 같네요. 가진 건 없다는 부분이요. 다시 인사드리자면 전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진 게 없다고 말하기엔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소중한 것을 잔뜩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가족 말이죠. 제 사연은 바로 너무나 소중한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점점 싫어지는 요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제 나이 9살, 여동생의 나이 6살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진 일도 안 하고 술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술이 잔뜩 취하는 날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만은 좋아하던 사람이라 저와 동생에겐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유독 어머니만 그렇게 괴롭혀댄 거죠. 이혼하자고?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이 나랑 살면서 밥을 굶어서 뭘 했어? 내가 비록 일은 안 하고 살고 있어도 우리 돈 많잖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아들인 나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줘서. 근데 무슨 이혼이야? 밥 안 굶고 안 가난하면 이혼도 못하냐? 그럼 뭐래?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나한테 손찌검 해대잖아, 당신이. 아무리 여잔 참고 참는 게 미덕이라지만 이러다 난 언젠간 이 집에서 당신 손에 요절날 거야. 이 집은 나한테 지옥이야. 아버지가 너무 끔찍했던 어머니는 넉넉했던 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혼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재산 분할을 여자가 주장한다든지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였기에 거의 맨몸으로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만은 그 집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아버진 절대 우릴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릴 두고 떠나던 어머니를 보며 동생과 손을 잡고 어찌나 울었던지요. 그렇게 우릴 떠난 어머니는 2번 다시 우릴 보러 오지 않았죠. 그 망할 여편네, 지 자식들을 버리고 이혼을 해? 그딴 여자한테 천벌이 내려질 거야. 우리 도식이, 민지, 니들은 너희 엄마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우리에게 어머니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저주했던 아버진 오히려 그 화를 돌려받으시더군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3년 뒤 아버진 거의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어요. 친한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해서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겨울날 전보다 훨씬 폐인이 되어 술만 먹던 아버진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셨어요. 우리가 학교에 갔던 사이 전기장판으로 인해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의해서 말이죠. 그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줬던 건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고모였습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무시와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던 고모는 우릴 전혀 보살펴줄 생각이 없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 이제 들어온 신입 주제에 어디서 감히 간식을 넘봐? 니들은 나가서 풀이나 뜯어먹어. 같은 고아원 내에서도 짓궂은 텃세를 부리는 애들이 존재하더군요. 나중에야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본때를 보여주며 텃세를 이겨냈지만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 혼자도 아니고 동생을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고아원 원장님에게 일러도 봤지만 원장님은 고아원 운영을 이어나가기에만 급급할 뿐 원생들의 사정엔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더라고요. 저와 동생을 또 괴롭게 했던 건 주위의 편견이었습니다. 진짜 저 고아원 애들 좀 어떻게 따로 분리 못 시키나요? 우리 아들 얼굴에 상처 좀 봐요. 이 고운 피부에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휴, 속상해서 진짜. 얘, 너희 고아원에선 친구를 막 이렇게 때리라고 가르치니?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아줌마? 저한테 먼저 고아원 냄새 난다고 일부러 조롱하고 놀리는 바로 쟨데요.
쟤 원래 유명해요. 우리 고아원 애들 지나가면 일부러 놀리는 걸로요. 아줌마의 말로 집에서 친구를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라고 시켜요? 뭐야? 누가 고아원 애 아니랄까봐?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고아원 애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에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편견을 가지고 우릴 경계하던 학부모들도 꽤 있었죠. 한 번은 평소 저를 하도 놀려대낼 혼쭐 내준 적이 있는데 그의 엄마의 비난을 듣고 어찌나 서럽던지요. 그럴 때면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또 우릴 전혀 찾지 않던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어요. 오빠, 엄마는 우릴 완전히 잊으셨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어머니 대신 네 오빠이자 부모가 되어줄게. 넌 이 오빠만 믿어. 어린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유일한 피부친 제가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살 어린 동생보다 일찍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퇴소한 전 대학은 진즉부터 포기했었어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저보다 잘했던 동생만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고 동생이 고아원을 퇴소하면 같이 살 월세집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요. 나 진짜 대학 안 가도 돼. 나도 졸업하면 돈 벌래 오빠. 대학을 왜 안 가? 저번에 진로 상담하러 오빠가 너희 담임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분명 그러셨어. 너 정도 성적이면 지방 국립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만약 나도 너만큼이라도 공부를 잘했다면 분명 대학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넌 돈 걱정 말고 꼭 대학 가. 알았지?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오빠 갈게. 저는 가끔 동생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동생의 진로 상담에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전 정말 제가 동생에게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생은 성인이 되었고 살던 지역의 지방 국립대학에도 합격했어요. 그때 공장을 그만두진 않되 기숙사에서 나온 전 동생의 등록금도 내주고 비록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로 작디 작았지만 힘들게 구한 월세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할 수 있었죠. 오빠, 비 와서 또 천장에서 물 샌다. 우리의 첫 집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위치한 곳도 달동네에 화장실도 바깥에 있던 낡은 집이었죠. 비록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방이긴 해도 동생의 학비까지 내주며 1년도 안 되게 모은 돈으로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집은 그곳이 한 개였거든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꽁꽁 껴입어도 코가 시려지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래엔 꼭 행복해질 거라 꿈꾸면서요. 전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돈을 모았고 동생은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죠. 오빠, 나 합격했대. 2주 뒤부터 출근하래. 나도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야. 동생은 학자금이 부족해 두어 번 휴학을 하긴 했지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선 꽤 괜찮던 직장에 취업도 성공했습니다. 합격 연락을 받은 날 많이 조마조마했었는지 동생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리곤 이젠 저에게 자신이 은혜를 갚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건 절대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오빠이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동생이 그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었죠. 한편 동생의 취업과 동시에 저도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이 아닌 평소부터 일해보고 싶었던 계열의 회사에 운이 좋게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우린 낡고 반지하였지만 방이 2칸이나 되던 빌라 전셋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오빠, 지금 밖에 비 오지? 근데 물 안 새는 거 맞아? 반지하긴 해도 여긴 되게 튼튼하게 지어졌나 봐. 별로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다.
내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난 오빠가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 전엔 내가 거실을 쓴다고 하는데도 박박 우겨서 오빠가 그 비좁은 거실 겸 주방에서 잤었잖아. 고아원 시절에도 항상 다 같이 잠을 자야 했으니 사실 그때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제 방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뭔가를 얻고 이루어내는 순간들이 참 행복하더군요. 물론 혼자였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동생이 함께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동생과 제가 함께할 순 없는 법이더라고요. 동생은 제 나이 31에 같은 지역에 살던 매제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난 다른 거 안 바래. 그냥 너무 힘들고 서럽게 살았던 내 동생 눈에 살면서 눈물만 안 나게 해줘. 부탁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님. 반드시 평생 민지 눈에 눈물 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매제도 상견례 때 뵙게 된 사돈 어른들과 매제의 동생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그제야 비로소 안심한 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모으고 있던 돈 중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동생에게 결혼 선물로 건네줬었어요.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정말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지만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이런 큰 돈을 또 받겠어.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도 받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라도 이렇게 챙겨보내야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민지야, 결혼하고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오빠한테 꼭 연락해야 돼. 나 속상해할까봐 혼자 끙끙대면 안 돼. 알았지? 너한텐 항상 이 오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너한텐 내가 오빠이자 부모님 대신이라는 걸 말이야. 고마워, 오빠. 난 정말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오빠 내 오빠이자 부모님이면서도 내 은인 자체인 사람이야. 그렇게 동생이 결혼식을 올린 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전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분명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건만 갑자기 허전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동생은 제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동생이 제게 그런 존재였던 거라는 것을요.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의지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더라고요. 그래도 동생은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으니 저도 이젠 나를 위해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회사만 다니며 전 평소 생각만 했었던 자격증들을 따고 더욱 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무려 3층에 위치한 데다 전보다 훨씬 깔끔했던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1년 뒤인 나이 34엔 올해 구상했던 사업도 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망할 뻔했던 고비도 여러 번이었지만 한 2년쯤 지나자 사업이 점점 풀려가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 지인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나가게 된 첫 소개팅 자리에서 전 아내도 만나게 됐어요. 사업가시라면서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소개팅이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전 직업도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인데다 집안 형편도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선한 분이시라길래 오늘 나와볼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아직 안 나눠봤지만 도식씨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공장하고 중소기업을 다녔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집안은 평범할 것도 없는 게 전 아예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동생과 둘이 자랐죠.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형님이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준희 씨를 보고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 대화를 해보니 아내의 착하고 어진 성품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우린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연애를 한 뒤 결혼했어요. 그때 동생과 매제는 당시 동생이 병실을 몇 번이나 해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도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게 주더라고요. 아니, 마음만 받을게. 도로 가져가. 지금 민지 건강 때문에 윤서방 혼자서 외벌이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데 목돈은 최대한 아껴둬야지. 그래도 받아주세요.
집사람은 전에 형님께 받았던 금액 그대로 드리고 싶어 했는데 못 그래서 오히려 속상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죄송하고요. 부탁드려요, 형님. 그리고 비록 외벌이여도 제 벌이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저희 그렇게 형편이 빠듯하진 않아요.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맞아, 오빠. 나도 좋은 동생 노릇 좀 해보자. 결혼 정말 축하해, 오빠. 동생만큼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준 또 다른 이들은 장인 장모님과 처남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절 아무런 편견 없이 환영해줬어요. 특히 장인 장모님은 평소에도 꾸준히 봉사를 다닐 정도로 성품이 어진 분들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날, 저는 텅 비어있던 제 쪽 혼주석을 보고 터져 흐른 눈물을 참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 결혼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선간 살아는 계세요? 한땐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약하디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모진 시간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지옥 같으셨겠어요. 그랬으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저희조차 다신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렇게 어머니를 이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고작 9살이었던 제가 이제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전 아버지와 달리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다릴게요. 언젠가 한 번쯤은 어머니가 우릴 찾아주실 그날을요.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살면서 아무리 잊어보려 해도 다정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잊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뒤엔 행복한 나날만 펼쳐졌습니다.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고 아는 2 아들과 딸까지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제게 부모님처럼 큰 애정을 주셨던 장인 장모님은 아내 다음으로 제가 얻은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그렇게 사업이 대성하며 저는 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도 갔어요. 아파트도 좋지만 뛰어놀기 좋아하던 2 아들을 위해서요. 솔직히 제 사업이라고 해봤자 그리 규모가 큰 건 아니었던지라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고급주택을 짓거나 매매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부가 튼튼하고 제법 넓었던 그 집이 무엇보다 전세가 아닌 인생 첫 자가라는 사실이 절 너무 뿌듯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전 한 번씩은 슬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때면 말이죠. 여보, 왜 표정이 안 좋아? 또 어머님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뭐.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잠시만 안 봐도 보고 싶고 애틋해지는 게 자식이더라. 어머니도 분명 그러셨을 텐데 살면서 우릴 분명 그리워는 하셨겠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드네. 그런 절 보고 아내가 조용히 안아줄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생각나서요. 그래도 그런 날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성공에 자신감이 생긴 전 사업 확장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하고 장인 장모님의 도움까지 꽤 크게 받아서요. 이건 될 사업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제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더군요. 제 확장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설상가상 제 사업 분야에 큰 이슈가 터져 원래 잘 되던 기존의 사업까지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제발 대출 좀 조금만 더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진짜 이러다 망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나날이 무너져가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산더미처럼 받았던 제게 은행은 더 이상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더군요. 아내 앞으로도 이미 대출을 받았었고요. 장인 장모님께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던 처남네도 이젠 동생이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거액을 빌려줄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여동생네도 절 도와줄 형편까진 되지 않았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미안하게도 동생은 절 찾아와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이것밖에 못 빌려줘서 미안해 오빠.
그리고 이건 갚지 않아도 돼. 오빠에게 내가 받은 것에 반도 난 못 돌려주고 살았잖아. 남편이랑도 다 상의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힘내 오빠. 그 1,000만 원이 동생에게 큰 돈이었던 걸 알기에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사업은 결국 제 나이 43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막막했어요. 내 모든 걸 바쳤던 사업은 망했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셋이나 되지. 빚은 산더미인데다 장인 장모님의 돈까지 전부 까먹게 됐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싶었죠. 그 와중에 제게 계속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은행은 결국 담보였던 저희 집까지 압류해버리더군요. 어떻게든 집이 넘어가는 상황만을 막으려 했건만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적어도 웬만한 빚은 다 갚을 수 있잖아, 여보. 물론 그래도 자녀 빚은 좀 남겠지만 그 후가 문제여서 여태 집을 못 팔았던 거야. 이제 어쩌지, 여보? 서울보다 저렴하다지만 요즘 우리 지방 집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5 식구가 살 집을 땡전 한 푼 안 남은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구하지? 당시 전 구직이 되지 않아 대리운전과 막노동을 뛰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과 5 식구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는 건 무리였어요. 그때 전 진지하게 사채에 손을 댈 생각까지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죽자고 달려든 일 같아 전 고민 끝에 아내에게 힘든 제안을 했어요.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한 거죠. 당신은 처가에 애들이랑 가 있어. 저번에 처남네도 당신한테 그런 제안을 해줬었잖아. 비록 처가에 남는 방은 없지만 거실에서라도 지내면 괜찮을 거야. 그럼 당신은? 나야 싼 고시원에라도 들어가면 되지. 나까지 가면 처남댁 입장에서 너무 불편할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어. 우리 그렇게 잠시만 떨어져 있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남은 빚도 갚고 우리 5 식구 살 전세집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꼭 마련해 볼게.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고생을 시켜. 싫어. 차라리 단칸방을 구하더라도 5이서 힘내서 버텨보자. 내 말대로 하자. 장인 장모님하고 처남네는 내가 나중에라도 꼭 은혜를 갚을게. 우리 애들을 생각해, 여보. 그리고 그 월세라도 아껴서 더 빨리 돈을 모아야지. 어차피 그만한 보증금도 없잖아. 아내는 거부했지만 제 설득에 결국 처가행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처남네는 저도 함께 처가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처가의 돈도 까먹은 마당에 그런 폐를 도저히 끼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5 식구가 낑겨서 잘 만큼 처가의 거실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무리한 일이었죠. 그렇게 결정을 한 뒤 우선 집이 경매에 붙여지기 전이라 전 은행과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집을 이미 매각한 뒤에 빚을 갚겠다고요. 불안에 떨며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단 그 편이 나았으니까요. 은행 측에서도 경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에 제가 직접 집을 팔 수 있는 2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더군요. 저는 직접 금매로 집을 내놓았고 다행히 집은 머지않아 새 주인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씁쓸한 마음으로 약속된 이삿날만 기다리게 됐죠. 이 집 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 많이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여기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아쉽다. 난 그런 것보다 우리랑 떨어져서 당신이 고생할 일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야. 당신 설마 돈 아낀다고 고시원도 안 들어가고 노숙하거나 할 계획은 아니지? 그동안 전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으며 막노동과 대리운전을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서글픔이 몰려오곤 했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소중한 자가를 곧 잃고 아이들과 아내와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거든요. 아낸 몰래 노숙을 하며 고시원비까지 아끼려던 제 계획을 눈치채고 걱정스레 물었는데 전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주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집사람이 초인종을 누를 리는 없고 누구지? 당시 전날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오랜만에 늦잠을 잔 상태였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던 날이었어요.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싶어 의아해하며 전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저는 마당을 지나 대문을 향해 걸어가며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순간 저는 의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던 그 커다란 쇼핑백은 대문 바로 안쪽에 떨어져 있더군요. 떨어진 위치를 보나 나뒹굴고 있는 모양새로 보나 딱 누가 대문 밖에서 안으로 던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묵직하고 커다란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쇼핑백 앞에 커다랗게 제 이름이 써 있는 걸 보니 저에게 온 물건 같았는데 택배나 소포라기엔 송장도 없고 주소지도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딱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어요. 집사람이랑 애들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건 없었으니까 초인종 누른 사람이 던진 것 같은데 저기요, 누구세요? 대체 누군가 싶어 전 얼른 대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선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거실에 앉아 쇼핑백을 가위로 잘라 내용물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본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돈이잖아? 이게 다 얼마야? 그곳엔 무려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들어있었거든요. 그 큰 쇼핑백을 채웠던 것이 전부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선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 쇼핑백에 무려 2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더라고요. 대체 누가 이걸 나한테 준 거지? 난 살면서 누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본 적도 없고 동생이랑 처가 식구들 외엔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누가 이걸... 이건 편지인가? 수십, 수백 개 물음표가 머릿속을 채우던 순간 저는 가방 제일 아래에 깔려있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예상대로 기나긴 장문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은 뒤 돈을 놓고 간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전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도시가 잘 지냈니? 엄마야. 편지의 첫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믿지 못하게도 그건 바로 제 나이 9살에 저와 동생을 두고 떠난 어머니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엔 그동안 어머니가 살아온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른 지금 이 엄마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 많이 놀랐겠지? 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줘. 이 엄마가 살아온 얘기를 좀 읽어주지 않을래? 편지의 서두에 적힌 바로는 어머니는 이혼한 후 외갓집에서 절연당했다더군요. 워낙 보수적이었던 외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온 자신을 딸을 내쫓았던 거죠. 예삼촌이야 워낙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그때 어머니는 먹고 살 길을 찾아 연고하는 없는 서울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식당일, 청소일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버셨다네요. 시도 때도 없이 그곳에 두고 온 너와 민지가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단다. 그런데 그땐 네 아버지와 살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려서 차마 너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그때 난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서 자식인 너희가 눈에 밟혔어도 그냥 그 집안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단다. 너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땐 네 아버지 때문에 입원도 심심치 않게 하던 그 시절을 말이야. 어머니는 우리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식들만을 아끼던 아버지였기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으셨다더군요.
그래도 서서히 우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져 멀리서라도 훔쳐보고 올까 생각했을 때쯤엔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혼한 지 4년 뒤인 딱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해에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랐던 어머니는 우선 암 치료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 힘든 세월을 참고 산 게 포기도 했던 게지. 난 그 악마 같은 암 때문에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투병을 했다. 너희를 버린 천벌을 받은 게야. 너희를 버린 마당에 아픈 몸으로 나타나는 뻔뻔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어서 난 홀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감당했단다. 그렇게 겨우 암과 싸워 이겨냈더니 얼마 안 가 이번엔 날벼락과 같은 교통사고가 날 덮치더구나. 그 일로 난 다리 한쪽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지. 편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을 읽는 순간 놀라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심각한 상태였던 암을 몇 번이나 투병한 뒤 이번엔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신 거예요. 세상이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작고 여린 한 여자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답니까? 그 힘든 세월을 그 누구도 없이 혼자 버텨내야 했던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계속 겪다 보니 널 찾을 엄두가 더더욱 나지 않더구나. 몸이 불편해진 내가 나타나봤자 너희에게 그저 짐만 될 뿐이니까 말이야. 게다가 이 박복한 팔자가 너희에게 옮을까봐 난 너희를 만나는 일이 정말 두려워졌어. 처음엔 아버지 때문이었다면 그 뒤엔 자신이 우리에게 피해가 될까봐 어머니는 우리를 찾지 못하셨다는군요. 어머니는 아주 힘들게 재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엔 당시 직원 정말 운이 좋게도 한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 조립을 하는 일을 얻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난 그렇게 일을 하고 돈만 억척스럽게 모으면서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TV도 잘 보지 않고 살았다. 자식을 버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인생을 누릴 수 있었겠니? 암에 걸렸던 것도 다리를 잃어버린 것도 다 그 업보인 게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몇 년을 살다가 언젠가 내게 다가와준 은인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고 난 너에게 염치 없게도 새 인생을 시작도 했었어. 어머니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며 살던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와 많은 힘과 위로를 줬던 사람과 재혼도 하셨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 어머니는 그 남자와 자식 없이 살며 치매에 걸린 홀시어머니를 몇 년이나 모셨다네요. 자신의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어머니를 친달처럼 아껴주셨던 새 시어머니를 어머니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내 남편 또한 병으로 재혼한 지 1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게 1년 전의 일이야. 그리고 2달 전쯤에 난 고령의 나이에 눈을 감은 네 외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어. 네 외삼촌이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 사실을 말해주더라고. 내 아버진 날 그리워하면서도 차마 얼굴을 볼 염치가 없어 하셨다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날 찾지 않으셨는데 대신 내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더라고. 그것 때문에 네 외삼촌이 내게 연락을 했던 게지. 그렇게 어머니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족을 둘이나 잃고 유산도 받게 되셨다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됐던 어머니는 거의 남과 다름없던 외삼촌 말곤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족인 우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셨다고 해요. 자신의 아군도 이제 끝난 것 같았고 그래도 이젠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니 더 이상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우리와 교류하며 살고 싶다는 욕심은 내지 못할 것 같아 딱 한 번 몰래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셨다네요. 난 그때부터 너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로 뛰고 수소문해봐도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결국 돈을 주고 조사를 의뢰하게 됐지. 그리고 그제서야 난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됐던 거다. 너희들 아버지가 쫄딱 망하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또 너희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모두 말이야. 그때 정말 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난 애미 자격도 없는 여자라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 동안 대체 난 뭘 하고 있었단 말이니? 어머님 그때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최근 제가 쫄딱 망했다는 사실도 모두 알게 되셨다는군요. 어머님 그런 제게 도움을 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린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차마 앞에 나설 용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난 너희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던져만 두고 도망을 치는 길을 선택했단다. 부디 이 돈이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다. 네가 이 자격 없는 애를 보고 싶어 해준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다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내 아들. 사과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끝맺어진 어머니의 편지를 저는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식을 알았을 때 어머니처럼 저 또한 가슴을 치며 오열했죠. 평생 그리워하고 때론 원망도 하며 살아왔던 어머니 인생도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얼마나 스스로 자책했으면 돈을 이렇게 던져만 두고 갔을까 싶어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머니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에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오빠를 찾아갔다고? 겨우 진정이 된 전 동생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놀라기만 했던 동생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곤 저처럼 한없이 흐느끼더라고요. 전 그로부터 1시간 뒤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님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도 다행이야 여보. 당신 항상 어머님을 꼭 뵙고 싶어 했잖아. 어머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사셨다는 거 알았을 때 많이 기뻤지? 아내는 저를 안고 잘 됐다고도 하고 때론 어머니 아픈 사연에 눈물도 흘리며 절 위로해 줬습니다. 그 뒤 전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어머니. 도식이요. 도식이라고? 도식아 전화해 줬구나. 정말 고맙다. 늘 상상만 해보던 어머니의 목소리 듣는 순간 목이 턱 매더군요. 저는 애써 울음을 참고 말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민지랑 같이 그쪽으로 갈게요. 전 어머니가 말해주신 카페로 여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사신다던 어머니는 그날은 한 숙박업소에 머물 예정이셨더라고요. 어머니도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심 제가 연락을 해올까봐 서울로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본 순간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전 그런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고 말하려던 마음과 다르게 돈이 든 쇼핑백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원망의 말부터 내뱉게 됐어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편지엔 처음엔 아버지가 미웠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짐이 될까봐라고 쓰셨지만 그럼 그 뒤는요?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 땐 왜 우리를 안 찾으셨어요? 그냥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외로워서 이제야 우리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긴 양심에 찔리니까 괜히 돈 핑계 대면서 만날 구실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딴 돈 필요하대요? 이 돈으로 우리의 눈물을 보상해 주겠다고요? 미안하다 도시가.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뻔뻔한 사람이고 돈은 너희를 보고 싶어서 꺼낸 구실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 애미 말도 좀 들어다오. 그래, 나중에라도 널 찾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무서웠단다. 그 오랜 시간 너를 버려둔 내가 이제 와서 너희 앞에 서자니 차마 용기가 안 났어. 너무 오래 흐른 그 시간이 날 겁쟁이로 만든 게다. 분명히 너희도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널 찾지 않았다 뿐이지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모았던 것도 다 나중에 너희에게 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걸 믿으라고요? 정말이야. 내가 돌고 돌아 용기를 낸 지금이 너무 늦었다는 거 정말 잘 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차마 못하겠어. 하지만 이 돈만은 받아다오.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네가 지금 이 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정말 너무 괴로울 거란다. 제발 이렇게라도 내가 너한테 진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해다오. 어머니는 엉엉 울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 동생의 손을 잡고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하셨죠. 그때 저보다 몇 배는 착하고 어른스러웠던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난 엄마가 지금이라도 나타나 준 거, 그리고 우릴 잊고 살지 않았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된 후엔 더더욱 사무치게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오빠도 사실 엄마를 원망하기보단 그리워하면서 살았잖아.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까지 두고 떠나셨었겠냐고 엄마 이해도 다 했었잖아. 너무 반가우니까 지금 괜히 더 원망해 보고 싶은 거지? 잡아봐, 엄마 손. 오빠가 그렇게 딱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어 했던 엄마 손이잖아. 그리곤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끌어다 어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참았던 눈물과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 그래요. 사실은 저 어머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저요, 평생을 오빠이자 남편, 아빠로만 살았었거든요. 전 항상 그렇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때론 나약한 자식이 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부모님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약한 소리도 하면서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리광부터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원망의 말이 터졌던 것 같아요. 때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미안하다. 내 괴로움이야 힘들게 살았던 너희에 비할 바가 있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도시가, 민지야.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흐느끼는데 제 눈에 의족찬 어머니의 다리가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거센 눈물이 터져 저는 마치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죠. 오래전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리며 울던 9살 시절처럼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기나긴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어머니의 2억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2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그런 거금을 대뜸 받을 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내가 눈 감을 때 가진 것 전부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갈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갚을 생각도 말고 그냥 받아주렴. 정 부담스러우면 내가 내 손주들을 위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슬픔을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니. 네 아이들에게도 그 슬픔을 알게 할 참이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자존심을 세우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는 고맙게도 음식을 차려 어머니를 맞아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매제도 조카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는 처음 보는 자신의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다가 제 아내와 매제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상처 많고 외로웠을 우리 애들을 많이 보듬어 줬다고 들었다. 정말 고맙다 며느라. 그리고 윤서방, 내가 우리 애들에게 해주지 못한 걸 너희들이 해줬구나. 그때 아내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내와 매제 모두 아프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환영의 인사를 해주었죠. 이후 어머니는 제 장인 장모님과 매제의 부모님과도 때늦은 인사자를 가지셨는데 너무 좋으신 네 분을 보고 더더욱 매제와 제 아내에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편 전 어머니께 받은 그 돈으로 집을 팔고도 모자랐던 약간의 대출금을 모두 갚고 장인 장모님과 동생에게도 먼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5 식구가 살 집은 월세나 단칸방 전세라도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 돈을 거절했죠. 동생은 자꾸 이러면 제가 축의금으로 줬던 돈을 전부 돌려줄 거라는 으름장을 놨고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세는 땅바닥에 돈을 내버리는 일이니까 우선 작든 낡았든 5이서 살 전셋집부터 구하게. 안 그래도 자네만 따로 산다는 게 영 마음 아팠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선 하나씩 안정시키고 돈이야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늦지 않네. 그런 감사한 배려 덕에 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낡았지만 방이 3개인 빌라 전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니 막혔던 운이 트였던 걸까요? 얼마 뒤 전 대표였던 이력이 도움이 되어 한 중소기업의 부장 자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장인 장모님께 착실히 돈을 갚아가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전 저희 어머니께도 돈을 갚아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날 이 이상으로 부끄러운 품을 만들지 말아다오. 부탁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와 재회한 후 서울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도 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보고 산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제라도 저와 동생을 조금이라도 자주 보며 살고 싶다고요. 아내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아예 모시자고도 말해줬지만 어머님 그건 또 싫다고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폐를 끼치려고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게 절대로 아니다. 난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내 나이가 이제 고작 70인데 내가 왜 니들 부양을 받아야 하니? 자꾸 그러면 나 다시 서울로 갈 거다. 난 앞으로 너희를 만날 때면 밥도 내가 다 사줄 거고 집에 초대래도 밥도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너흰 그저 내가 주는 걸 받기만 해다오. 이 엄마 소원이야. 결국 우린 어머니의 집으로 자주 놀러만 가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가장 좋았던 건 저도 명절에 찾아뵐 부모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는 우리나 여동생 내외가 놀러 갈 때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놔 주시곤 해요. 그동안 가장 한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자식들에게 내 손으로 지은 밥조차 못 먹이고 산 거였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전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커다란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비록 경제적 상황은 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어머니를 되찾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아내와 수다를 떨고 계신 어머니를 볼 때면 가끔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어머니뿐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효도하며 아이들과 아내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때로는 원망을 해도 결국 가슴 한편으론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부모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저희 어머니처럼 미안한 마음에 가족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한번 내어보세요.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분명히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남매 어머니처럼 눈물 어린 해오의 시간을 보낸 뒤엔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